오색찬란 실패담 일취월장 요기니. 어느 날 전신 거울을 보니 꼴이 가관이었다. 눈, 코, 입부터 팔다리까지 뭐 하나 제자리에 붙어있는 게 없었다. 낯설 만큼 비대칭이 심해진 내가 거울 속에 서 있었다. 엉망이 된 몸은 내가 작가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였다. 다만 계속 이런 식이면 작가 일부터 그만두게 되리란 불길한 암시이기도 했다. 언젠가부터 쉬는 날에도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낮은 휴식과 수면의 질이 통증 때문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다. 서 있거나 앉기가 여의치 않아 외출이 줄었고 이도저도 못하는 바람에 붕 떠버린 시간을 핸드폰으로만 때우게 되었다. 항상 폰을 쥐고 허송생활하는 내가 한심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며 자책했지만 내 미미한 체력으로는 어차피 다른 취미를 가질 수도 없었다. 몸의 자세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비로한 신체 능력 때문에 행동 반경이 너무나 쉽게 제한된다는 현실이 비통했다. 그러나 비통함 속에서도 이토록 빠르게 침울해지는 것 또한 체력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나는 한달음에 동네 요가원으로 달려갔다. 체감상 내 척추는 지구의 자전축만큼이나 틀어져 있었는데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나 혼자 이를 바로잡을 방도는 도저히 없었기 때문이다. 정갈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임하는 이미지가 강해서일까? 혹은 수업을 수련이라 칭하기 때문일까? 요가는 내가 아는 것 중 제일 정적인 운동이었다. 대망의 첫 수련날. 10분이 지난 시점만 해도 나는 뭐야, 꽤 할만하잖아 라며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분이 흐른 후 시계에서 긴급 알림이 빗발쳤다. 분당 심박수가 치솟고 있으니 심호흡을 하든 뭘 하든 주인놈은 재빨리 살 길을 찾으라는 신호였다. 자, 절대 숨 참지 마세요. 자,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쉬라는 메시지는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요가 선생님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중이었다. 하지만 육지 포유류가 심심해서 숨을 참을 리는 없었다. 누군가 숨을 못 쉬고 있다면 해석의 여지는 하나였다. 지금 그가 죽기 직전으로 힘들다는 거. 다행스럽게도 내 옆 사람 또한 나만큼이나 힘든 모양이었다. 나만 미칠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 숨 쉴 틈 없는 와중에도 묘한 안심을 주었다. 우리의 숨소리는 선생님이 숨 쉬세요 라는 언지를 주실 때만 화들짝 커졌다. 나는 거리는 시기였는데 서로 박자가 엇나가는 순간은 그 소리가 변태 콤비의 부적절한 비트박스처럼 들리기도 했다. 첫 수련이 끝난 후 나는 바닥에 쓰러져 방전이 무엇인지 생애 처음으로 맛보았다. 버려진 대걸레처럼 널브러져 있자니 어느새 요가원에는 선생님과 나 둘뿐이었다. 나는 초면에 스승께 내 자세가 어떠냐고 여쭈었다. 선생님은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고는 혹시 성격이 급한 편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하마터면 주먹을 먹을 뻔했다. 내내 어기적거렸는데 성격 급한 걸 어찌 아셨지? 선생님은 내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한다고 하셨다. 생각할수록 참말이었다. 나는 거북목이라기보단 상체 전체가 앞으로 쏠린 상태로 별로 급하지 않을 때도 후다닥 튀어나가듯 움직였다. 나는 단박에 요가원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통달을 듣고 불신하기도 쉽지 않았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전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뿐이다. 한가할 땐 일주일 내내 요가원을 찾기도 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지고 있었다. 체중은 줄지 않았음에도 바람에 날아가면 어쩌나 헛된 고민이 들 정도였다. 수련 시간엔 여전히 버벅거렸지만 요가원을 나설 땐 내가 나를 복구하기 위해 이토록 열심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이 느껴졌다. 요가는 타인과 실력을 견주는 스포츠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비워내는 정화 활동에 더 가깝다. 선생님이 숨 쉬라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은 안 되는 동작은 억지로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옆 사람과 상관없이 내 몸에만 집중하기. 나에게는 어딜 가든 누가 나만큼 못하나 찾아 헤매는 습관이 있었는데 요가 정신을 배우고부터는 그 습관도 자연스레 고쳐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한 달 전에 정지음 같은 수련생을 보았다. 그분에겐 오늘이 첫 수업인 모양이었다. 그는 예전의 나처럼 쉴 새 없이 두리번거렸고 쉬운 동작으로만 꾸며진 초심자 클래스임에도 좀처럼 흐름을 따라오지 못했다. 그날 수업의 클라이맥스는 전갈 자세였다.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한 발을 들어 전갈 꼬리처럼 반대쪽으로 넘기는 동작인데 수련에 조금 익숙해진 내게도 쉽진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와중에 나보다 더 위태롭던 그분이 결국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왠지 눈물이 찔끔 솟았다. 그분 얼굴에 새빨갛게 떠오른 수치심 또는 열패감이 내가 줄고 지니고 사는 것과 별다르지 않아서였다. 남들 다 하는 일을 나만 못할 때의 기분이라면 나도 무척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부들대기를 멈추고 그분보다 더 요란하게 자빠져 버렸다. 20명 남짓의 수련생 중 정갈 자세에 실패한 건 우리 둘뿐이었다. 그분이 반사적으로 이쪽을 돌아보았고 나는 헤헤헤 웃어 보였다. 원래라면 다시 도전했겠지만 그날은 잠시 매트 위를 둥글며 딴짓을 했다. 그분께 말하고 싶었다. 당신만 못하는 게 아니니 내일도 꼭 다시 만나자고요. 이 말은 첫 수업 때 자세평가를 듣고 충격받은 내게 선생님이 해주신 격려이기도 했다. 빗둔 몸을 고치러 간 요가원이었다. 요즘 몸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수련에 익숙해진 탓도 있겠지만 내가 느낀 변화는 여유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한 고갯짓을 멈추지 못하던 내가 남의 마음까지 살필 여유를 가지게 됐은 말이다. 요가 시간에 들여다볼 내 마음이 부디 어제보다 깨끗했으면 싶다. 수모의 원나잇. 요즘 가장 자주 만나고 사는 친구는 여한솔이다. 대학에서 두 학번 후배이고 나이도 2살 어리지만 하도 오래 봐선지 요샌 나이 차이가 실감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그런 친구가 있을 것이다. 사는 게 시트콤이라는 말을 듣는, 본인은 자신의 그런 삶을 저주하는,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고 삼가해도 늘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고 마는. 내 친구 중에는 여한솔이 바로 그런 타입이다. 여한솔은 일상을 지켜보면 야,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너한텐 어쩜 그런 일만 있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를 좋아하기도 했다. 단톡방에 매일 새롭게 이상한 얘기를 가져와 웃겨주는 친구는 흔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은 여한솔에게 본인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한솔이가 기어이 그곳까지 진출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 통장에 있는 보잘것없는 잔고를 세어보았다. 그에게 급하게 보석금이나 합의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오늘의 여한솔은 피해자였다. 나는 다행과 의문을 한꺼번에 느꼈다. 2시간 전만 해도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며 룰루랄라 길을 떠난 여한솔인데 대체 무슨 사연으로 경찰관하고 재미없는 파티를 열게 된 것일까? 그러나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초지종을 묻는 우리에게 여한솔은 자꾸 말을 아꼈다. 자기가 냉장고에 얻어맞았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은 끝끝내 말해주질 않는 것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그랬냐고. 냉장고가 어떻게 널 때리는데?
냉장고가 날 때린 게 아니고 누가 냉장고를 흔들었어. 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어디서? 그래서 냉장고가 쓰러졌어. 내가 지나가다가 맞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원나잇에서. 순간 나는 촌스럽게도 핸드폰을 놓치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야, 너 애인도 있는 애가 미쳤어? 너 뭐야?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술집 이름이 원나잇이야. 홍대 원나잇. 아, 말이 도는 소리를 해. 세상에 어떤 사장이 자기 업장 이름을 그딴 식으로 짓냐? 아니야, 진짜라고. 그는 답답했는지 인스타그램 링크 하나를 보내왔다. 눌러보니 진짜로 그런 이름의 술집 계정 하나가 나왔다. 심지어 생일 파티나 모임을 전문으로 하는 것 같았다. 그 계정엔 화려한 차림으로 파티를 즐긴 이들의 사진이 한가득이었다. 야, 너는, 아휴, 아직도 이런 데서 노는 거야? 내가 예약한 거 아니라고. 근데 여기 예약한 사람도, 야, 너무 쪽팔리다, 야. 머린 괜찮냐? 어, 일찍도 물어본다. 그는 경찰서에 제출할 요량으로 받아놓은 그날의 CCTV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내주기로 했다. 놀랍게도 요한솔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한눈에도 만취 상태로 보이는 어린애들이 셋이 갑자기 주류 냉장고에 달려들어서 그걸 흔들었고 지나가던 여한솔이 졸지에 넘어지는 냉장고에 깔리는 식으로 머리를 강타당한 것이었다. 집안 사람들이 즉시 달려들어 냉장고를 치워주지 않았다면 큰 부상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술이 깬 가해자들의 합의해달라며 싹싹 빌었기 때문에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종결되었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은 합의금을 조금 세게 불러 가해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 화를 냈지만 여한솔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큰돈을 받아내기도 뭐하고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착한 마음과 별개로 여한솔은 수모는 계속되었다. 여한솔이 술집에서 냉장고에 얻어 터졌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디서? 라고 반문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여한솔은 내게 피와 땀이 스민 충고를 하나 건네기도 했다. 이상한 이름을 가진 술집에서는 절대로 가해자가 되지도 피해자가 되지도 말라는 거였다. 나는 그냥 아예 안 가면 되는 거 아냐? 생각했지만 입으로 내뱉진 않았다. 내가 진짜 죽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알아? 냉장고에 처맞은 즉시도 아니고 냉장고에 맞고 나서 머리가 좀 멍청해졌나 싶었을 때도 아니고 어, 내가 그거 어디서 맞았는지 설명할 때도 아니야. 사건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때였어. 왜? 나 같으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더 민망했을 것 같은데? 아니, 경찰에 딱 신고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자꾸 상호를 묻는 거야. 나는 일부러 주소를 불렀거든. 도로명 주소, 옛날 주소 다 불렀는데도 자꾸만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하는 거지. 홍대 원나잇쇼.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때 진짜 나 자신이 싫었어. 경찰서에 전화를 건 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기 홍대 원나잇쇼. 홍대 원나잇쇼. 이 밑에 받침 시오시오. 하며 중얼거리는 여한소를 상상하자 나도 모르게 박장대소가 터졌다. 아니, 심지어 그 경찰이 자기 옆 경찰한테 예, 사건 장소가 원나잇이랍니다. 홍대 원나잇 하는데 진짜 수치스러웠다고. 너한테는 어떻게 맨날 그런 일만 일어나냐?
아, 몰라. 요즘 여한솔은 여전히 아름다운 글들을 쓰며 홍대 쪽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와 어디서 만나야 할지 정해야 할 때마다 나는 의뢰 홍대 원나잇이라고 대답하는데 승낙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음식 채무자의 지옥. 화요일, 목요일 오후 9시엔 파란색 유니폼의 근육 천사를 찾아갔다. 그는 나의 개인 트레이너다. 천사라고 쓰자마자 양심이 쓰린 걸 보니 내 본심은 반대의 단어를 떠올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날 나는 조금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며칠 동안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찾아 먹었다가 엄중한 주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싫어하지 않는다. 내게 사회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진짜로 바빴다. 바쁜 것과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현대인이라면 균형 갖춘 건강한 식사를 챙기는데 적지 않은 품이 든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나는 묘하게 싸늘한 분위기의 선생님을 곁눈질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프로야. 프로로서 과연 나 같은 애들 한두 번 봤었겠어? 나 같은, 혹은 나보다 심한 사람들 한 트럭은 봤겠지? 그러니 내가 저지르는 헛짓거리들을 절대 이 사람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아, 그럼 저 도도한 표정은 뭐냐고. 글쎄, 원래 성격이 새침한가 봐. 나는 이런 생각에서 진실로 위안을 얻는다. 내가 1등이나 꼴등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을 부유하는 몰개성한 사람일 때 투명해진 듯한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애써 찾은 안도감은 운동 시작 5분에도 안 돼서 박살이 나고 만다. 운동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태어난 게 후회가 될 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늘 정성 들여 운동기구의 이름을 알려주지만 그런 것이 머리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리 운동 기구니까 leg hell, leg Jesus Christ, leg exorcism, 뭐 이런 이름들이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다.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반드시 내가 선생님의 싸늘함을 넘어서고 마는데 음성으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끄덕끄덕과 도리도리만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갯짓 의사 표현을 자주 했다. 이 행동으로 싸가지가 없다는 지적을 여러 번 들은 이후로는 고치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 실제 싸가지를 고치는 건 어렵지만 가진 싸가지를 들킬 만한 행동을 고치는 건 그나마 쉬웠다. 헬스장에서 제일 싫은 공간은 의외로 스트레칭 존이다. 얼핏 보면 기구 운동보다 맨몸 운동이 수월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운동을 해야 했는데 난 그게 정말 싫었다. 대걸레 마냥 갈래갈래 나부끼는 머리털과 팥죽 같은 안색을 한 나와 눈을 맞추고 스쿼트를 하고 있으면 없던 외모 자격지심도 생겨나는 기분이었다. 왜 보고 싶지 않은 내 얼굴을 보며 운동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정면을 봐야만 축이 틀어지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선생님의 외모 자격지심을 박멸하는 방법을 몸소 가르쳐 주기도 했다. 방금 한 동작을 2세트만 더 해보면 애초에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게 될 거라고 했다. 실제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다다르면 눈앞의 얼굴은 어느덧 날아가고 그동안 내가 휩쓸고 다닌 배달 음식들이 원주의 목처럼 쫘르르 지나갔다.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이 들기에 어쩌면 그 신기루를 일종의 주마등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한 번은 선생님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내가 본 장면들을 읊어주기도 했다. 방금 제가 근래 먹었던 모든 음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래도 임종이 다가온 모양이에요. 배우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주 오나요? 일단 일어나세요.
그때 내가 그렇게 먹어대서 이 고통을 겪고 있나 하는 생각만. 에, 그래도 먹을 땐 진심으로 행복했잖아요. 그럼 된 거죠. 아, 그 정도 행복했음, 이 정도 고생해도 괜찮죠? 안 그래요? 나는 무심결에 행복이 선한 마음이나 행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 휩싸였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았으니 자격이 없음에도 당위를 앞질러 돈으로 행복을 구매해 즐겼다. 이상하게도 더 좋아지기 위해 운동한다고 생각할 땐 불만스럽기만 했는데 미리 대출한 행복을 갚는다고 하니 불만이 사라졌다. 매일 카드값에 시달리다 가까스로 갚는 것을 낙으로 삼다 보니 채무자의 애리튜드가 나에게 배어버린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곧 날아갔다. 대체 어떻게 누워서 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단순한 동작이 뱃속을 파열시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막판에는 다리를 들다가 저절로 머리통이 딸려 올라오기도 했다. 머리가 왜 올라오죠? 든 게 없어서. 든 게 없으니 가벼워서 그래요. 나는 이판사판이었다. 드디어 운동이 끝나고 꿀 같은 휴식 시간. 새까맣게 도색된 헬스장 천장이 내게 또 사후세계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지옥 같아요. 혹은 하늘에 계신 조상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중 하나를 말하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지옥에 계신 조상님을 만났어요. 라는 말을 뱉어버리기도 했다. 정정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 하지 못했다. 망언 탓인지 나는 한동안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은 근육통에 시달렸다. 어기적 걸어다니며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삶도 고통이고 건강해지려는 삶도 고통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돈을 아끼지 못하면 차라리 행복이라도 아끼자고. 제발 그만 먹자고. 음식이라는 고금리 대출을 멈추고 싶다고 말이다. 결혼할 바엔 도토리를 줍겠습니다. 얼마 전 사주를 보러 갔다가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는 팔자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 어쩌다 결혼해도 이혼이고 최악의 경우는 사별이니 차라리 혼자 살라는 거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풀이였지만 나는 그냥 웃어버렸다. 결혼할 생각도 없는 나에겐 남편 복 있다는 소리가 더 심란한 까닭이다. 남편 복이 있다면 삶이 고될 때마다 슬그머니 남편을 원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가끔은 해보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해 상상해보곤 한다. 친구들의 웨딩 마치, 신혼집을 구경하다가 마냥 좋아 보여 속절없는 충동을 느낄 때 외로움이 훅 끼쳐온 탓이다. 애인이 없는 나는 내 안의 외로움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너 언제 그렇게 커졌니? 외로움은 답이 없다. 얼른 사라지지 못하겠어? 이런 호통은 나를 좀 우스운 사람으로 만든다. 외로움에는 눈도 입도 귀도 없어서 대화도 설득도 불가능하다. 때로 나는 고요하다는 이유로 외로움이 두려웠다. 조용한 밤은 특히나 그랬다. 내가 지금 외로운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른 채 얼떨떨한 심정으로 자주 지새웠다. 헷갈리는 와중에도 외로움이 빛을 꺼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한낮에는 누구보다 명랑할 수 있었고, 밤에는 조금씩 죽더라도 아침에는 혼자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생명을 보존할 확률, 아플 때 덜 서러울 확률, 보유 자산을 키울 확률, 귀가하는 밤길이 무섭지 않을 확률, 양질의 끼니를 챙겨 먹을 확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확률까지. 언뜻 보면 미혼보다 기혼의 삶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기혼자와 나를 비교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한 바 있었다. 애초에 비교는 어떤 면에서든 좋지 않다. 비교는 승부욕을 필요로 한다. 이기고 지고 길고 짧고를 자꾸 대다가 작은 차이를 벌리려고 큰 소리로 악다구니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남의 삶은 그저 남의 것이다. 내가 입댈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착한 척한다며 나를 비웃었다. 그럼 내가 악한 척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새끼야? 라고 대답하자 그는 자기 의견과 미소를 함께 철회했다. 나는 전혀 착하지 않고 오히려 좀 독선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내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양보할 수 없고 나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남을 채우며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결혼할 수 없었다. 이쯤에서 나를 강철 솔로로 만들어준 의인들을 소개해도 좋을 것이다. 그들은 또래 비혼 여성도 아니고 기혼 여성은 더더욱 아니며 다만 내 전 애인들이었다. 그 인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같은 식은땀이 줄줄 날 때가 있다. 왜 더 빨리 그 인간과 헤어지지 못했나? 아니, 살면서 영영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다 보면 세계 최고 과학자들에게 윽박질러서라도 타임머신을 갖고 싶어진다. 어쨌든 그들과 결혼하지 않은 현재 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라 느낀다. 어쩌면 미래의 내가 아득바득 타임머신을 구해 도망쳐온 시점이 지금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잿빛이던 오늘도 갑자기 청량한 투명색이 되고 마음속 겨울에도 새순이 돋아나는 기분이다. 의문스럽게도 남편복이 전무한 내 사주에는 자식복이 있단다. 처음에는 내가 한 부모의 가정의 리더가 된단 말이야? 싶었는데 복잡다단 현대사회에서 자식의 복은 스펙트럼이 꽤 넓다. 들어보니 요즘은 반려동물은 물론 예술가의 경우 작품까지 자식복에 포함된다는 어쨌다나. 나는 2020년에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고 2021년엔 젊은 ADHD의 슬픔을 출간하며 데뷔를 마쳤다. 사람을 볼 때마다 너도 책 하나 써봐. 그런 말 쏙 들어가라는 조언 같은 농담을 자주 하곤 한다. 요즘 나는 사람은 말한 대로 살게 된다는 통설을 자주 떠올린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난 아버지가 10년 전 20살에 내게 꽤 역설적인 예시를 들며 가르쳐준 돈의 중요성을 여태껏 기억하고 있다. 지음아, 아빠는 네가 행복하다면 맨날 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놀아도 괜찮아. 그러나 네가 맨날 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놀아도 괜찮기 위해선 일단 돈이 많아야 한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돈으로만 흐르는 걸 보니 외로움과 보유 자산은 무관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니, 무관할 리 없다. 얄팍한 내가 일 없이도 가끔 해대는 결혼 생활 상상하기 속에는 큰 집이 있고 고급 가전 세트와 장인의 수제 가구가 있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 고양이를 위한 최첨단 시설이 있다. 근데 그 그림에 남편은 없다. 신랑이 없는데 어째서 결혼 생활 상상이냐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다. 난 정말이지 얄팍하여 신혼의 상징 같은 새 것들만 누리되 남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제야 비로소 그토록 오리무중이었던 외로움의 성분을 알겠다.
그건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이며 까딱하면 그 불안에 속아 비혼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기도 하다. 외로움의 정체를 아는 즉시 외로움이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방향을 착각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혹여 결혼하고 싶어지는 실수가 발생할 때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이 글에 책갈피를 남겨둬야겠다.